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형태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당연히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건 중앙은행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연준은 뭐 굳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통화정책의 한 기둥은 두 개예요. 우리는 중앙은행이라는 큰 기둥만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정부의 액션으로 의해서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희석될 수도 있고 긴축으로 강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거치고 하면서 양적 완화 제가 막 그 옛날에 막 설명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뭐 양적 완화 이런 거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돈 찍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다 무조건 연준만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가 나온 이후부터는 정부의 원인 제공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현금 살포가 있다 보니까 확실한 인플레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플레의 원인이 현금 살포성 재정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인플레가 터졌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마찬가지고 인플레를 일단은 이제 완화시켜야 되는 거죠. 디플레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보다 빨리 올라가는 물가 상승은 막아야 되는 거니까 통화정책은 예전 의장이었던 버냉키의 말처럼 95%가 말이에요. 말. 왜? 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좀 일관성이 좀 있어줘야 돼요.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면 여기 정부가 있죠? 정부가 있고 연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물가를 확실히 잡겠냐? 연준은 당연히 긴축하고 물가가 확실히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인하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현금 살포를 빨리 끊어야죠. 그럼 물가가 잡힙니다. 요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좋은데 요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기적의 암 치료법 해가지고 체온이 43도가 되면 이제 암세포가 소멸을 한다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43도면 이제 암세포가 소멸을 하는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사람도 소멸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암세포도 죽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물가를 잡다 보면 경제를 너무 때려잡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요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협업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연준이 그 역할을 했죠. 왜? 일단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연준을 떠올리지 재무장관을 떠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기대 인플레를 잡으려면 연준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아. 그리고 재무부까지 매파적으로 나오면 경제가 작살날 거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계속 침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재무부가 오히려 뒤에서 돈을 푸는 식으로 말했죠.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를 괴롭혀왔던 게 뭡니까? 미국 금리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아니고 장기금리였잖아. 그렇지? 근데 장기금리에 아무도 관심 없다가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관심을 가진 게 뭐였어요? 재무부의 채권 발행량이죠.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면 채권도 공급이 느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금리 올라가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또 시장을 짓누를 것이다. 예전에는 기준금리로 짓누르더니 이젠 장기금리로 누르는구나가 된 거잖아요. 정책금리 즉 기준금리는 연준이 하고 장기금리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런 협업관계가 유지가 됐었다가 둘 다 너무 쪼으면 경제가 위험해지니까 재무부는 그 채권을 발행할 때 10년물도 있고 5년물도 있고 1년물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에서 단기채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채권을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억을 발행을 해도 단기채를 발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은행의 지준이 높아져요. 은행의 지준이 늘어난다고.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년짜리 연금을 깰 가능성이 높아요? 1년짜리 적금을 깰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단기채를 했을 때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그 결과로 은행의 지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라고 하면 은행이 지준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준을 늘려주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그냥 지준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연준은 지금 매파적 스탠스를 취해야 되니까 양적 완화는 한참 지난 이야기죠. 양적 긴축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이제 단기 유동성이 메말라 가겠지. 그거를 재무부가 단기채를 왕창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면 금리는 높은데 어쨌든 유동성은 지켜지니까 경제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금리여야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거든. 시장의 유동성 즉 은행의 지준이 충분하면 금리가 높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금리보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아는 얘기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요거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선 유동성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지수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이런 사태가 잠깐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은행 위기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빨리 올렸을 때 신흥국에서 이렇게 멀쩡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 때도 그랬고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리면 신흥국은 다 그냥 골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IMF도 그 출발이 94년 금리 인상했다가 잠시 낮추다가 다시 올릴 때 그때 날아간 거거든요. 데킬라 위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 속도와 폭과 속도가 역대급이었는데 의외로 글로벌 경제가 멀쩡해요. 의외로 온다는 침체는 오지도 않고 그죠? 그 비결이 금리는 높지만 시장 유동성은 재무부가 단기채 비중을 올려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 구독자라면 다 아실 얘기예요. 오늘 그럼 얘기는 뭐냐? 옐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단기채 발행을 확 늘렸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단기채를 더 늘리지 말라고 작년 연말에 차입위원회에서 공고가 나왔는데 2분기까지는 지금 이 단기채 발행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2분기 가면 4, 5, 6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내 단기채를 계속 찍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까지는 매파는 연준이 하고 비둘기 파는 재무부가 있잖아요. 그죠? 물가 잡으려고 연준은 계속 강경한 얘기를 하고 재무부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2분기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죠? 2분기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2분기가 지나면 연준하고 재무부가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권고가 나왔는데 이거를 거의 2분기를 더 이어간다면 아무래도 재무부의 그 거의 갖고 있는 채권 대부분이 단기채로 바뀌겠죠. 더 이상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연준이 돌아서 가지고 연준이 완화로 가고 재무부는 긴축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재무부와 긴축이라고 하는 게 연준 긴축하고 조금 다르죠. 재무부의 긴축은 지금까지 완화하던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단기채 발행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장기채를 늘리면 되는데 그럼 그때 단기채를 장기채로 바꿔야 될 때 장기채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대출을 하는데 금리가 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마다 변동금리로 바꾸는 10년 대출을 받는 게 나을까? 10년 동안 고정인 게 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1년마다 바뀌는 걸 하는 게 좋겠죠. 지금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할을 바꿀 때가 됐어. 역할을 바꿔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낮춰 장기채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과하게 쌓인 단기채를 장기채로 바꿀 때 재투자할 때 이자를 좀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는 파월도 했었어요. 파월이 얼마 전에 그 60 Minutes라는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재무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채의 성장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채 성장이 왜 많냐라고 했더니 이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라이브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세금 걷어가지고 다 이자 내야 된다고. 이 상황을 유지될 수 없다는 건 파월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신을 했던 거는 이제 역할을 바뀐다. 역할을 바뀌고 재무부 입장에서는 일단 4월이 지나가야 어떻게 될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일단은 파월이 3월은 절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목표치가 되면 할 만한 상황이 되면 데이터가 되면 인하하겠다라고 했는데 3월은 아니다라고 탁 찍었잖아요. 왜 3월이 아닐까? 4월 달에 재무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 재무부한테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뭐겠어요? 재무부는 이게 국채 발행해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는 뭐겠습니까? 세금 걷어서 하는 데잖아. 세금을 걷어. 우리도 이제 5월 달 종합소득세 이런 거 신고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4월 달에 해요. 1년에 2번 하지만 4월 달이 더 중요합니다. 왜? 4월 달을 보면 다음번 게 보여. 근데 4월 달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4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 그 이후의 세수는 4월의 분위기를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세금이 얼마나 거치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어느 정도는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충분히 나왔다 하면 재무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하고 뭐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무부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때 연준이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인하를 가게 될 것인데 일단은 4월 달에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는
연준도 모르는데 뭐 재무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제 4월 달에 나온 뉴스를 팔로잉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일단은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거치면은 돈이 없는 재무부는 아무래도 국채 발행을 더 늘려야 될 것이죠. 만약에 세수가 좀 충분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비둘기 역할을 연준한테 넘기기가 좋아진다. 지금 사실 드라이브는 재무부가 쥐고 있습니다. 연준은 그 신호 떨어질 때까지 지금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요.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잡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물가보다 4월 그 소득세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소득세가 어느 정도 거치고 그때쯤에 고용 시장이 드디어 좀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올해는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게 이제 컨센이잖아요. 좀 나빠지는 게 나타나면 연준은 첫 인하는 어렵지만 한 번 인하하면 들불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계속 얘기해왔고 그 증거 중에 하나를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작년은 정부 지출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꽤 좋았는데 그게 올해도 계속 이어질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같은 성장은 쉽지 않을 거니까 이제 작년보단 고용시장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용시장이 좀 나빠지는 신호가 있기는 한데 1월 뭐 고용 이런 거 보면 이제 굉장히 강하기는 하죠. 일단 고용이 좀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연준은 사실 금리 인하의 드림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연준의 이제 지역 연준 총재도 있고 이사들이 있는데 이사 중에 이제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6명의 이사 총 이제 이사진에 7명이 있는데 의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 4명의 여기 보이시는 분들 4명의 이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일지 그러니까 파월은 이제 1명이니까 6명 중에 4명이면 압도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비둘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나마 제일 안 비둘기가 마이클 바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성향을 떠나서 금융 감독 부의장이에요. 너무 완화 쪽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컨트롤하는 데가 금융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매파라고 하긴 그렇지만 비둘기파도 아니다. 얘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중간쯤이라고 보면. 근데 쿠글러라는 이사는 오바마 행정부 때 노동부 소속이에요. 노동부. 그리고 제퍼슨은 평생 빈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고 있는데 쿡 이사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의 인종차별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노동, 빈곤, 노동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인플레이션 조금 올라가는 걸 꺼려할까요? 고용시장이 망가지는 걸 꺼려할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노동부 소속이고 빈곤이고 노동시장이 인종차별이면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연구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대부분 고용시장의 약자 그리고 이미 약자 그리고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이런 연구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조금만 나빠지는 게 일어나면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고용시장을 잡아야 된다. 왜? 물가 오르는 것보다 실직이 더 큰 고통이다. 왜? 미국은 저소득층은 한 주 벌어 한 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당연히 직격탄을 받지만 사실 잘리는 거는 인플레이션 100%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도 작년 12월 2일 날에 파월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고용시장을 핑계로 금리 인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고용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올리지 마라. 그리고 고용시장이 좀 나빠지면 이분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고고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준비는 다 돼 있다니까요. 인하의 드림팀들이야. 그런데 왜 아직 연준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쥐고 있느냐. 재무부가 아직 사인을 아직 안 던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재무부는 왜 사인을 안 던지고 있냐. 4월에 세금이 얼마나 거치는지를 보고 3분기까지 이 짓을 할지 2분기에 마무리를 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결정을 하느냐. 세금이 예상대로 거치느냐. 그런데 세금이 의외로 안 거치면 인하는 이런저런 핑계로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 인하의 시작은 재무부가 결정을 하지만 인하의 속도는 여기 노동시장이 결정을 할 건데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좀 나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연준은 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고용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고용시장 지금 현재는 나빠지곤 있었어요. 나빠지곤 있어요. 신규 일자리인데 얘는 좀 들락날락이 많아가지고 3개월 이동평균을 많이 보는데 21년 7월부터 해가지고 고용시장은 조금 나빠지기 계속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때가 미친 거였죠.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동평균이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거기를 딱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임시 도움 서비스 그러니까 임시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임시직 있잖아요. 이게 1년 이후로 처음으로 안 내려갔어. 그러니까 조금 반등을 해요. 조금 반등을 해.
근데 이거는 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 근데 요즘이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손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서빙이 좀 늦어지고 하는 게 좀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피크 타임 때 뭐 한두 시간 정도 누가 와서 임시로 좀 도와달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아, 이게 기분 탓이 아니고 확실하다, 여기 상권이 살아났구나 생각이 되면 이제 직원들을 뽑겠죠. 정규직으로 뽑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이름만 봐도 임시 도움 서비스니까 서비스직에서 고용시장의 선행지수겠구나. 일단 임시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 비정규로 가든 정규로 가든 할 거니까요. 그럼 얘가 고개를 들면 한 반년에서 1년 안에는 고용시장에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이걸 봐도 이게 절대값으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 고용 지표는 좀 후행적이니까 연말쯤에 가면 고용시장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 3분기 때는 좀 나빠지기 시작하고,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4월 달에 세금이 거칠 만큼 거쳐서 재무부가 2분기에서 이제 그 단기채 발행을 2분기까지만 하고 3분기까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과 경기 그리고 물가가 내려온 만큼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늦어도 한 5월은 되겠죠. 5월 정도에 인하가 시작되고, 인하가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고용이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은 인하 속도는 좀 빠를 수 있고, 추세적 인하를 하고 있을 때 연말에 고용은 좋아지는 형국이 될 수, 그래서 고용도 좋아지고 경제도 다시 재부상하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사이클이 만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뭐겠습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뭐 9%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2% 목표치에 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물가는 내려오겠지만 그 종착지가 예전의 그 물가는 아닐 것이다. 2.5, 3.2 정도에서는 그냥 연준이 목표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게 좀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시장이 망가지는 걸 연준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파월은 정치적이잖아요. 고용시장은 대통령 선거에 직결되기 때문에 인플레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재무부는 원 상태로 복귀하고 단기채를 장기채 금리가 적당히 내려오면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자기들 이제 뒤수습을 할 것이고, 연준은 인하에 들어가고, 그래서 고용시장을 받치면 바이든은 이제 재선 가능성을 좀 높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파월이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뭐 잘 도와주면 지면 또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내년에는 그 3점 몇 프로 중간쯤 되는 인플레가 유지될 가능성도 무시는 못한다. 그래도 현재 지금 미국 외 시장의 두려움이었던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점점 씻을 수가 있게 될 거니까 사실 나쁠 건 없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한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별일 없으면 앞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10시는 라이브가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